오늘의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어제 대통령실 개편을 했습니다. 전면 개편을 할 것인가 아니면 소폭을 할 것인가 관심이 모아졌는데 전면 개편보다는 핀셋 개편이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일부분에 대한 개편이 있었고요. 특히 정책기획수석이라는 새로운 자리가 생겼고 또 기존에 있었던 홍보수석에는 인물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김은혜 전 의원이 당선인 대변인 시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보필을 하게 됐는데 전반적인 이 개편 방향, 그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신뢰하면은 계속 신뢰한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대선 캠프에서 한번 물러났었지만은 그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재등용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김은혜 의원도 당선인이죠. 당선인 대변인이었다가 또 경기지사에 나왔다가 낙선했지만 다시 이제 홍보 수석으로 이게 재임명이 됐어요. 그런 걸 보면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다시 기용하고 찾는 그런 그 인사 스타일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홍보의 문제, 정책 혼선의 문제 이런 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인선을 한 건 확실하고요. 근데 이제 그 김은혜 그 홍보수석도 그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죠.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완성물이 아니다. 계속 그 수석들 참모들하고 소통을 계속 해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검찰총장을 했었고 법조계에 오래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운영을 할 때는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정 철학을 계속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이제 저는 제대로 된 홍보, 제대로 된 그게 나온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참모진들하고의 소통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뭐 인적 쇄신이 아니라 측근 보강이다 이러는데 맞습니다. 측근 보강해야죠.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측근을 보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계속 쇄신하고 보강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잘 보강을 하는 게 오히려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영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개편을 통해서 보이는 인사 스타일 그리고 이에 대해서 좀 믿고 신뢰하는 사람 다시 썼다라고 이렇게 김영우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진단을요. 이번에 이제 쭉 100일 동안을 지내면서 당, 정, 용, 윤 이 네 분야가 다 문제가 있으니까 네. 이걸 지금 고쳐나가자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문제를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 이 조율의 어떤 부재, 기능의 부재가 하나 제일 큰 문제로 부각이 됐고요. 이것은 그 청와대를 개혁한다고 그러면서 쓸데없이 괜찮은 기능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 정책 기능을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나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어떤 대응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 두 가지로 해서 그 앞에 부분은 일부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산자부에서 오래 일을 했던 특히 이 발전 분야에서 오래 일을 했던 분을 데려온 것은 일부 보완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인데 홍보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교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내과적, 외과적 문제로 처방이 나온 거예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처방을 갑자기 이비인후과적으로 한 겁니다. 이건 목소리를 한번 바꿔보자. 지금 이렇게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쓰던 사람이니까 그러지만 최영범 수석 같은 사람은 특보로 빼버리고
지금 강인선 대변인은 아마 역할을 거의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면 교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과 외과적 이 체질 개선을 해야 되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이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진단이 나온 건데 그 진단에 대해서 매우 미시적으로 내지는 엉뚱하게 처방이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또 진단과 처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발탁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읽혀지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2주 연속 소폭 상승한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글쎄요,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이 하락 원인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좀 노력을 했고 또 이렇게 소폭이나마 인적 쇄신을 하는 모습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때 그 여름 휴가 다녀오고 나서 걸음걸이도 좀 달라졌고 말투도 좀 달라졌고 굉장히 좀 안정된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다음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는 인사쇄신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또 나갈 거 아닌가 이런 예측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그 인적쇄신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소폭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휴가를 기점으로 해서 그 대통령실이 굉장히 그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좀 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지층의 결집도 조금 눈에 띄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준석 전 당대표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실망한 당원들이 이렇게 가가지고는 대통령도 힘들겠다 너무 당도 힘들고 이런 그 위기 의식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도와줄 때 지원해줘야 될 때다 이런 그 위기 의식이 같이 합해진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도 이제 앞으로는 지난번에 이제 휴가에 돌아와서 이야기했듯이 그 국민의 그 숨소리도 놓치지 않고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국민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국민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낮은 소리로 낮은 자세로 계속해서 경청해 가고 틀린 것은 또 틀렸다고 고백을 해야 되고 또 성찰을 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은 그래도 앞으로 더 희망이 있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 지지율은 바닥은 쳤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주변 판단이라는 얘기들 많이 들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또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에 있어서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신영께서는 어느 쪽에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층들이 또 위기에서 결집을 한 건 보여요. 근데 마이크로적으로 대통령실이나 봐야 될 겁니다. 마이크로적으로는 세대상으로 지역상으로 고르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똑같이 1%, 2%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특정한 세대나 특정한 지역만 올라가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상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될 텐데요. 대통령실이 물론 주목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도 같이 발표가 돼서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2.7%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44.4%, 그리고 국민의힘이 1.8%포인트 상승해서 37.6%를 나타냈습니다. 양당 지지율 격차가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여당의 동반 상승,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지층의 결집이 여전히 중요한 그 요인 같고요. 당도 이제 그래도 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지만은 비대위 체제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비대위 체제로 조금 안정을 조금 되찾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비대위가 어떻게 안정 속에서도 또 필요한 그 변화와 혁신을 얼만큼 해낼 것인지, 그러면서 차기 이제 전당대회로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지율 변동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당은 지금 굉장히 아직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도 뭐 이준석 전 대표 문제가 여전히 뜨겁지 않습니까? 예. 또 가처분
신청한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이번 주에 최대 이제 고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요동칠 것 같아요. 근데 비상 상황임을 조금 당도 더 아마 뼈저리게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비상 상황을 만들어 놓고 비상 상황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사실 지난번에 비상 상황임을 의총에서 결정할 때도 한 60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115명 전체 의원 중에서.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실망스럽다. 정말 비상 상황임을 자각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또 수해 피해 때도 굉장히 망언이 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아마 집권 여당이 더욱더 심기일전해야 된다. 지금 취임 100일 만에 집권 여당이 이렇게 야당한테도 지지율이 뒤진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는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비상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저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의 시선으로 저 지표를 본다면 등락폭이 민주당도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당내 내홍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그리고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민주당은 당내 최대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전당대회가 그야말로 절정에 달하고 이번 주면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저렇게 하락하고 있다. 분명히 시사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양당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민주당 경우에는 지금 최대 잔치집인데 별로 그렇게 잔치집이 흥청망청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기분 좋게 서로 술관하고 밥 먹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전당대회 이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전당대회도 이게 가령 건강한 정당인가 하는 의구심들이 구석구석에서 있고 전당대회 이후에 뭐 필연코 당선이 될 대표의 어떤 비리 혐의가 어떻게 진전이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고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 지지율 쪽에 나타나 있죠.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언론 인터뷰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특히 검찰 출신 인사들 중용하는 것에 대해서 뼈 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사실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여기저기 검찰 출신들이 많이 등용이 됐어요. 저는 그거는 조금 문제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는 단순히 어떤 법이라든지 법치라든지 그런 가치만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얽히고 설킨 그런 가치, 그런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조언을 하더라도 굉장히 날카롭고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미리미리 위기에 미리미리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한 목소리의 사람들만 만약에 토론을 한다 그랬을 때는 그게 너무 일방적이죠.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가 힘들고 이미 일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등용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진영의 논리를 좀 더 떠나서 다양한 캠프에서도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인선에 있어서는 특히 대통령실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이에요. 장관. 주무부처의 장관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주무부처의 장관에게 힘이 실려야 되고 그 주무부처 장관하고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은 대화와 토론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잘못하다가는 대통령실 지금 굉장히 슬림화했다가 다시 살을 찌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과거 정부로 돌아갈 수도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무위원 인선에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의 경호를 강화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여야 모두 좀 환영의 입장을 내는 것 같은데 국민 통합 차원에서 좀 잘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만시지탄이 있죠. 진즉에 이렇게 했으면 되고요. 그걸 맨 처음에 5월 달에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뭐 헌법상에 걸리고 대통령실도 뭐 시위와 이런 것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건너뛴 게 사실은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 뒤에는 이 서양에서 보면은 헤이트 스피치, 이 혐오 발언을 오래 하다가 보면
그게 폭력이나 심지어는 살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그게 비록 아무것도 물리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처벌합니다. 동물학대나 동물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학대나 동물살해를 하다가 보면 인간에 대한 가해나 살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세계의 추세고 흐름입니다. 그런데 헌법만 가지고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맞지 않은 반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현장에서 커터칼까지 등장을 한 겁니다. 예. 하여튼 그게 국회의장의 진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대통령실이 좀 자발적으로 진즉에 했더라면은 아쉬움은 있죠. 하여튼 뭐 잘 된 거고요. 이것 때문에 아마 인기 좀 조금 아마 지지율 회복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정당 지지율 얘기하면서도 좀 언급은 했었는데 주말 사이에도 국민의힘 내부 내홍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설전들 이어졌고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목소리 듣고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를 지냈고 지금도 여전히 당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기준에 맞는지 한 번씩 돌아보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낸 며칠 전 성명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일은 자세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것들이 제거되고 또 당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의견이 모아지면 그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수도권의 수해 당시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 논의를 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최근에 강경 발언을 이어왔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이 논의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견해 그리고 앞으로 지금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주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는데 그 이후에 또 국민의힘의 상황, 여진 어떻게 이어질지도 전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복잡하죠. 아마 김성원 의원의 그 수해 피해 때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왜냐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당원들의 그런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윤리위가 오늘 처음 열리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징계 절차에 돌입하지 않겠나 싶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글쎄요 말은 많지만 그거는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상 저는 윤리위가 지난번에 그 징계를 할 때 오히려 굉장히 이리저리 눈치를 좀 본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준석 전 당대표와 또 그 지지자들을 의식을 해서 6개월 사실 중징계입니다마는 6개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건 중징계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탈당 권유를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정쩡한 그런 그 결과 속에서 지금 이런 여파가 저는 생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그러니까 그 윤리위라고 하는 게 이제 워낙 외부의 인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닥쳐올 정무적인 여파에 대해서 생각을 미리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전 당대표를 너무 얕본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직 6개월 정도 징계하면은 이준석 당대표는 당대표로서는 끝날 것이다. 이게 판단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국민의힘의 굉장히 높은 희망의 어떤 봉우리였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깊은 수렁이에요. 예. 아직도 지금 비대위는 이준석 전 당대표하고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 그래서 오히려 이준석 전 당대표의 이런 그 행보에 대해서 예측을 전혀 못한 것은 국민의힘 솔직히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이준석 전 당대표의 그 잘못이 가장 크겠죠. 하지만 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저녁 때 또 추가 징계를 하면은 저는
이 사태만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관련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당권 주자들 간의 셈법이 좀 복잡해지는 이 시점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정기국회 이후로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1월 말이나 2월쯤 아마 새 지도부가 뽑힐 것이다 이렇게 특정을 하기도 했는데 이래놓고 좀 반발하는 당권 주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더불어서 말씀해주신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재출마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안정화가 되기보다는 좀 시끄러운 상황이거든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다양한 의견이 지금 분출되고 있어요. 물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기 전당대회를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비대위 전체 돌아가는 거 보면은 내년 1월이나 2월에 새 지도부 뽑겠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후보 등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12월에 등록을 할 것 같으면은 이준석 전 당대표의 당대표 출마가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예, 쉽지 않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결과가 되느냐 네. 이번 주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대위도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향후 일정을 계획을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고위원 경선도 큰 이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투표 참여가 무척이나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박용진 후보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임, 민주당 지금 상황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임이고 감정적으로는 실망감이고 분위기상으로는 절망적 체념이 그냥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거. 그 마땅한 대안으로 제가 인식되거나 위치를 매김하지 못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어떤 뭐 평가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 방식이 지금 당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요. 네, 앞서서 신경민 의원께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뭐 잔칫날, 잔치집 같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애초에 이 정도로 좀 싱겁게 흘러갈 것인가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이 상황에서 보면 그야말로 결과는 다 정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그보다 더 좀 심각하게 보이는 것은 당원들, 지지자들의 어떤 이 투표 참여율 여기에 대한 열기가 워낙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식어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뭐 좀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17개 시도당을 돌아가면서 4주에 나눠서 하는데요. 첫 2주 동안보다도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세 번째까지 지난주에 한 거고 네 번째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때 세 번째, 네 번째에 권리당원 투표를 해야 되는 권리당원의 숫자가 약 110만 정도 중에 70%가 됩니다. 예. 그만큼 수도권과 호남의 당원들이 많은 당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야당이라는 게요. 그래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호남과 수도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할 것이냐가 사실은 포인트였습니다. 관전 포인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저께 이제 그 중에 한 지역을 한 거죠. 호남의 세 지역을 한 건데 매우 실망스러운 투표율이 나왔고요. 그 투표율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광주 지역에서 37.7%의 투표율이 나왔던 것을 즉각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당의 심장부, 민주당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호남 지역에서 당원들의 열정이 식었구나. 그리고 당원들의 실망감이 있구나. 지금 박용진 우리가 들어본 이 싱크 사운드 바이트에서 보면 세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세 가지 얘기가 다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선거하고 정말로 큰 대선에서 지고도 제대로 반성이나 성찰을 하지 않고 몸을 바꿔보겠다는,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당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그 두 개의 선거에서 책임이 가장 크다고 그러는
후보가 나와가지고 당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 나온 박용진 후보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작동이 됐고요. 마지막 투표가 물론 남아 있죠. 이 수도권의 투표 권리당원 투표자들이 40%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만약에 여기서의 흐름이 지금까지의 흐름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당으로서도 이건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으로서 굉장히 심각하게 앞으로의 진로 그리고 개선 방안, 개혁 방안, 혁신 방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